행복은 타이밍이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박양하. 나의 유년 시절과 어머니. 나는 충북 음성에서 태어나 5살까지 살다가 본적인 경기도 이천에서 9살까지 살았다. 나의 어머니는 작은 체구에 성격이 밝고 활달하신 분이셨다. 친구들이 엄마 목소리가 천사처럼 부드럽고 좋다고 했다.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인내가 무엇인지 피부로 느낄 만큼 몸소 보여주신 분이셨다. 그래서 내가 캄캄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인내심으로 잘 살았는지 모른다. 어머니는 할 말을 다 하지 못하고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것이 늘 한이 되는 질곡의 삶을 사셨다. 바람 따라서 왔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남편 한 분만을 오롯이 의지하고 사셔야 했다. 게다가 엄한 시집살이로 어머니는 화병을 얻어 더욱더 힘든 삶을 사셨다. 아버지는 16살 때 어머니와 결혼하셨다. 얼마 뒤 후손이 없는 부잣집에 양자로 가셨다. 그래서 어릴 적 나는 살림이 넉넉했던 양 조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랄 수 있었다. 남들처럼 풀뿌리를 캐먹거나 보리떡을 먹는 일은 없었다. 끼니를 거르는 일도 없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 없이 자랐다. 인물이 좋으셨던 아버지는 몇 년에 한 번씩 집에 들렀다 가시는 분이었다. 그때 나와 동생이 태어났고 가정은 온전히 어머니 몫이었다. 내 인생에 아버지의 존재감은 없었고 아버지는 너무 먼 당신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 표현으로 빌자면 신수가 좋은 남봉꾼이었다. 내 나이 3살에 가장 큰 비극을 맞다. 3살이 되던 해 1월이었다. 추위가 한창인 엄동설한의 날씨였다. 그 당시에는 대다수 사람이 한 번씩 거쳐가던 반갑지 않은 홍역이 내게도 불쑥 찾아왔다. 설사하고 열을 끓는 불덩이 손주를 보시고 양 조부모님은 애가 타기 시작했다. 때마침 동네에 인삼장수가 왔다. 이런 병에 걸린 아기는 인삼을 짚내서 3숟가락 먹이면 건강해진다라고 했다. 그 말에 자식을 길러본 경험이 없는 조부께서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셨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약을 먹이셨다. 그 일후로 나는 시력을 잃어 눈이 완전히 멀게 되었다. 홍역으로 열에 시달리는 내게 인삼을 먹이는 것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 내 나이 3살에 맞게 된 일생일대의 가장 큰 비극이었다. 그 인삼장수의 감언이설로 내 삶은 온 세상의 등불이 모두 꺼진 어둠으로 내처짐을 당하게 되었다. 어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따져 묻기에는 너무나 어렵기에 내 불행한 사고는 그리 묻힐 수밖에 없었다. 든든한 우주가 그렇게 사라져갔다. 어느 날 양할아버지는 나에게 마당에 있던 디딜방아를 느끼게 하려고 가만히 안아 나를 품으셨다. 그리곤 당신의 2 발등 위에 나의 2 발을 올리시고 으이샤 떨거덕 으이샤 떨거덕 하시며 디딜방아 소리를 들려주셨다. 손주를 사랑하신 양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지금도 마음에 쟁쟁하다. 양할아버지는 나를 많이 업고 다니셨다. 시력을 잃기 전 담벼락을 따라 지프로 엮은 영, 괄호 열고 새끼줄로 엮인 줄, 괄호 닫고 애 동북콩이 자라 올라가는 것을 등에 업혀 본 기억이 있다. 양할아버지는 내게 세상을 자주 보여주고 들려주고자 하신 것 같았다. 그 사랑 덕분에 지금도 내 마음의 고향은 푸근한 추억으로 따스하다. 그렇게 인자하시고 목소리도 멋지신 양할아버지는 이듬해 2월에 돌아가시고 양할머니마저 3월에 돌아가셨다. 아주 어렸지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며 구슬프게 애도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다.
1년 후 설상가상으로 나보다 1살 어린 4살 된 남동생마저 떡을 먹다가 떡이 목에 걸려 죽었다. 내게 4살과 5살은 너무나 아프고 가혹한 시간이었다. 내게 든든한 우주는 그렇게 멀어져 갔다. 이 경을 칠 놈. 내가 5살이 되던 해 양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시자 그때부터 내 삶의 고달픈 여정이 시작되었다. 어머니와 나는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아 이천에 계신 친조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이천에서의 5년간의 유년 시절 동안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조부모님이 어머니와 나를 무척 미워하고 구박하기 시작하셨다. 할머니는 어느 때는 이 경을 칠 놈이 되지지도 않고 살아라며 머리채를 잡고 번쩍 들어 마루에 던져진 적도 있었다. 그러면 나는 악에 받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꾸했다. 할머니 나쁜 년 하면서 바락바락 악을 쓰며 대들곤 했다. 동네에서 소문난 호랑이 욕쟁이 할머니에게 내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노의 표출이었다. 어느 날은 순경이 길에서 눈이 먼 나를 보며 불쌍했는지 돈 10판을 주셔서 받아왔다. 그 돈을 할아버지께 보여드렸더니 돈을 왜 받아왔냐고 종아리를 치셨다. 할아버지의 매질에는 달리 해명의 기회도 처벌의 이유도 없었다. 때려도 울지 않고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다고 더 맞았다. 기억을 되돌려도 조부모님으로부터 구박받은 기억 외에 좋은 기억은 전혀 없다. 먹는 고생은 안 했지만 맘고생은 여간 심한 게 아니었다. 한 분 계신 작은아버지는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심한 차별을 했다. 무얼 말하면 너가 뭘 한다고 그래 하면서 면박을 주기 일쑤였다. 작년 11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도 돌아가시니 섭섭한 마음이 들긴 했다. 옛날 안악들의 삶이 다 그랬겠지만 어머니의 집안일은 끝이 없으셨다. 게다가 아버지가 안 계시니 시집살이의 도움도 받지 못해 더욱 많은 고생을 하셨다. 고된 일상이 끝나고 잠을 청할 때도 냉골에서 주무셔야 했다. 이때부터 신장의 병을 얻으셨다고 했다. 결국 어머니는 내가 15살에 신장염과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 가슴에 평생을 안고 갈 멍든 훈장. 내가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하나가 있다. 친할아버지는 피우시던 장죽담배 연기를 내 입에 불어넣곤 했다. 그때마다 독한 연기에 헥헥거리며 고통스러워했던 기억이 있다. 그 당시 뱃속의 회충을 없앤다고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그러나 자주 연기를 뿜으신 할아버지가 회충을 핑계 삼아 내게 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할아버지는 나에 대한 미움을 훈육의 명분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데 나가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많이 때리기도 했다. 그리고 혼날 때마다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한다고 또 혼났다. 이렇게 파란만장 유년 시절은 친조부모님의 된소리 같은 냉대로 평생을 가슴에 안고 갈 멍든 훈장으로 남았다. 인생을 배운 맹아학교. 9살이 되던 해 청주의 선교사가 세운 지금의 맹아학교에 입학했다. 당시에는 나를 포함 12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어머니와 이별 아닌 이별을 했고 가끔 비밀리에 엄마를 만나는 것이 유일한 가족 상봉이 되었다. 그곳은 22살, 내가 졸업할 때까지 나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다. 나는 몸이 허약해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없었고 집중하려 하면 두통이 심해 엎드려 있어야 했다. 그로 인해 4학년에 낙제를 2번이나 했다. 자주 그렇다 보니 수업 중에 엎드려 있으면 아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들 그러려니 했다. 나의 잦은 두통과 집중력 부족은 담배 연기를 내 입에 뿜어넣던 친조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재학 시절 내내 나는 몸이 무척 약했다. 나는 키도 크고 건강해지고 싶어 줄넘기를 무척 열심히 했었다. 게다가 누가 더 키가 클지 키 크기 경쟁이 붙어 더 열심히 줄넘기를 했다. 그런데 그것이 무리가 되었는지 어느 날부터 왼쪽 허벅지가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통증은 점점 깊어갔다. 마침내 걸음걸이도 온전하지 못한 지경에 이르렀다.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고 참고 있었던 탓에 선생님들과 보모 선생님들도 미처 이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때 내 나이 13살이었다. 의사와 간호사가 내 허벅지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며 너무 늦게 왔다고 했다. 왼쪽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안 그러면 죽는다고 했다. 결국 선교사인 원장님께서 부모님 대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셨다. 그 당시 내 몸이 워낙 약하고 허약해서 마취할 수 없다고 했다. 다급하게 수술이 진행되었다. 의료진은 어린 나이에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잘 참는다고 놀라워했다. 칭찬을 들으니 그 상황에도 기분이 좋아졌고 더욱 참고 싶어졌다. 그렇게 수술은 마무리됐다. 불행은 겹쳐서 오는 것일까? 늑막염과 결핵이 같이 왔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 후로 나는 학교 독방을 사용하며 특별 대접을 받게 되었다. 마치 호텔에 머문 것 같았다. 자그마치 40일 동안은 꼬박 누워 지냈다. 매일 고르지 않은 울퉁불퉁한 비포장거리를 손수레에 실려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큰 곤욕이었다. 그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여러 선생님의 간호를 받으니 솔직히 너무 좋았다. 누워서 문지방에 칫솔을 두드리며 뭐가 좋은지 노래까지 불렀다. 누워있는 내게 밥을 먹여주니 어린 나이에 미안하기도 했지만 기분이 썩 좋았다. 내가 이런 대접도 다 받아보네. 마치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고마운 잊지 못할 선생님. 병치레를 하는 동안 평생 잊을 수 없는 두 분 선생님이 계셨다. 나는 다리 수술로 날마다 차오르는 고름을 한 대접씩 짜내곤 했었다. 어느 날은 차오르는 고름짜기가 여의치 않으셨는지 당신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셨다. 그분이 바로 보모로 섬기고 계신 전병의 선생님이셨다. 지금 나의 다리와 옆구리에는 그때의 흉터가 자리하고 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살 수 있었을까? 극진한 간호 덕분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 지금도 가장 고마워하는 잊지 못할 선생님이시다. 또 한 분 고마운 선생님이 계시다. 재학 시절 9살 때 내 발에 심각하고 전염성이 강한 무좀이 있었다. 다른 친구들이 내 신발을 스치기만 해도 무좀을 옮겼다. 결국 학교에서 나를 내보내라는 원장님의 엄명이 떨어졌다. 마음씨 착한 안성훈 선생님은 원장님이 오시면 벽장에 나를 숨겼다가 원장님이 가시면 꺼내주시길 반복하면서 나를 돌봐주셨다. 그 사이 병원을 전전하며 찾아다녔지만 나을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 그 후 청주에 계신 이모가 구해주신 무좀약을 바르면서 치료되었고 나는 계속 학교에 머무를 수 있었다. 이 역시 선생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지금 내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건강 회복을 위한 장장 40일의 치료 기간이 끝났다. 그동안 키 크기 경쟁을 못했던 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키도 작고 여전히 약골이었다. 16살 때까지 체중이 적어 특별 처방으로 아침에는 비타민과 계란, 점심에는 우유를 섭취하도록 배려받기도 했다. 그 후로도 평행봉, 줄넘기, 턱걸이, 엮기 등 열심히 했지만 살도 찌지 않고 키는 더 크지 않았다. 다행히 우리 아들들은 178cm, 180cm로 키가 크다. 매정한 아버지. 어느 화창한 날 학교 뒷산에서 놀고 있을 때
어떤 남자 어른이 다가와 말을 건넸다. 너 양하 아니니? 네. 하니 그분은 아버지 친구라고 했다. 재밌게 지내니?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다며 구두주걱을 주면서 잘 지내라 했다. 내려와서 선생님이 일러주셔서 알았다. 그분이 아버지였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는 첫 부자 상봉이었다. 15살 때 두 번째 상봉이 있었다. 교회에 앉아있는데 누가 어깨를 톡톡 쳐서 돌아보았다. 너가 양하니? 네 엄마야 하며 다가왔다.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요? 했더니 아버지가 새엄마라고 알려주셨다. 무정하고 매정한 아버지는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도 내게 허락지 않으셨다. 아버지와의 재회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다. 13살 때 내가 매우 아파할 때 어머니께서 찾아오셨다. 8살 때 가지고 싶다고 했던 그 하모니카를 잊지 않고 선물로 주셨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이별 선물이 되었다. 지금까지도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이 큰 상처가 되었고 불효자가 되었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다. 사회에 나왔지만 삶은 막막했고 2년 정도 부산에서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했다. 그 당시에는 여자 안마사는 일을 구할 수 있지만 남자 안마사는 채용이 안 됐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 아이들 엄마를 만났다. 아내도 나처럼 시각장애가 있다. 우리는 부산에서 지내다 서울로 상경했다. 아내는 당시 자주 유산이 되는 아픔을 겪었다. 나는 약국에 상의하고 처방해주는 약을 아내에게 건넸다. 그 약이 효과가 있었던지 아내는 안정을 찾아 그 후 첫 아이를 출산했다. 큰아들은 부부가 다 시각장애가 있으니 친할머니, 괄호 열고 내게는 계모, 괄호 닫고 애 손에 강제로 맡겨졌다. 그리고 1년 후 둘째가 태어났다. 둘째는 산파를 불러서 집에서 낳았다. 둘째의 출산은 후산, 괄호 열고 탯줄이 안 나옴, 괄호 닫고 이 되지 않아 산파가 크게 당황했다. 그럴 때 남편이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서 산모 입에 물려주고 입을 꼭 다물게 하면 구토로 배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 힘으로 아이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다는 말이 기억났다. 맹아학교 시절에 들었던 풍월이었는데 절체절명의 위기에 그 기억이 떠올랐다. 왜 꼭 남편의 양말이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던 또렷한 기억까지 순식간에 스쳤다. 그렇게 나의 기억은 둘째의 순산을 도울 수 있었다. 둘째는 6개월 동안 제주에 있는 외가에 맡겨졌고 그 후로 내가 키웠다. 아내는 전속 안마사였고 1, 2주에 한 번씩 집에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육아는 내 몫이 되었다. 외길 인생이 되다. 큰아이가 6살, 작은아이가 4살 때 아내는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는데 나는 그 속사정도 모르고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나는 남녀가 살다 보면 싫어지고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럴 수 없으니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다. 며칠 후에도 아내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 다시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결국 아이들 친할머니와 아내와 나는 삼자대면으로 이혼 문제를 상의하고 아내를 설득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고 결국 이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우리는 절대로 다시는 만나는 일이 없고 당신이 내게 억만금을 가져와도 이혼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라고 강한 어조로 다짐해 두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혼 서류를 받아 아내가 신고한다고 해서 주었다. 부부의 연은 그렇게 끝이 났다. 92년
내 인생은 산전수전을 겪으며 그 후로는 아이들만 키우며 혼자 살고 있다. 두 아들이 어느 정도 커 성인이 되었고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엄마와의 만남을 허락했다. 근본 없는 자식은 없으니 어릴 때는 너희들 마음이 힘들 거로 생각해 너희들 엄마와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조건을 일러두었다. 내 이야기도 엄마 이야기도 일절 서로에게 안 하는 조건이었다. 아이들은 만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 내 마음은 더 곁을 줄 수는 없다. 부부의 인연을 저버리고 아이를 떠나간 사람은 용서되기는 어렵다. 집 없는 서름이 종식되다. 93년 전 재산이 80만 원밖에 없었다. 집 없는 서름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갈 데 없는 신세를 근심하고 있었다. 그때 7살 많은 지인 누님이 계셨다. 내게 힘이 되고 싶다며 하계동 주공아파트에 6개월 동안 무료로 살 수 있도록 주선해 주셨다. 아이들과 막막하던 차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연이어 그해 서초동 우면동 주공아파트에 당첨되는 행운이 왔다. 얼마나 기뻤던지 생애 최고의 행복이었다. 영구히 살 집은 아니지만 살 곳이 마땅치 않아 정말 어려운 가운데 당첨되었다. 94년 마침내 입주했다. 그렇게 집 없는 서름은 내게서 종식됐다. 우애 좋은 나의 아들들. 서울로 올라와 20년을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하모니카를 들고 지하철을 수없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지금은 41살, 39살로 각자 자리에서 잘 생활하고 있다. 아직 결혼을 안 했을 뿐 두 아들은 서로 다툰 적이 없다. 큰아들은 이해심이 많고 말이 적은 편이다. 둘째는 눈썰미가 있고 손재주가 좋아 인테리어 리모델링 일을 하고 있다. 형 말이면 잘 따르는 우애 좋은 형제간이다. 가끔 삼부자가 모여 식사하며 회포를 풀기도 한다. 아빠, 소주 한잔 하실래요? 하면 좋지 하고 응한다. 가끔이지만 이렇게 소통하며 살아가는 삼부자다. 마음속 평생지기 가슴에 묻다. 70인생. 돌아보면 내게 둘도 없는 아끼던 친구가 있었다. 우리 마누라 빼고는 다 공유하자던 친구는 청년의 때를 동고동락한 친구다. 어느 날 아는 형이 통닭 먹으러 가자며 친구와 함께 나섰다. 친구가 우리는 지금은 김치에 막걸리 먹지만 우리도 암소갈비 뜯을 날이 있겠지 하며 꿈을 다졌다. 아무렴 하고 같이 갔던 형이 추임새를 넣는다. 자리를 파하고 통닭집을 나섰다. 나보다 먼저 나선 친구는 음식점 바로 앞에서 버스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친구는 병원으로 곧장 실려가고 아는 형은 찰과상을 당했다. 그때 병원의 실수로 응급환자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죽음으로 친구를 보내야 했다. 보상 문제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친구를 위한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했다. 병원과 버스 회사와 합의도 마무리되고 그렇게 아끼던 친구는 내게서 떠나갔다. 그때가 72년도. 청년의 때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 삶의 여정 중 13살까지 많은 고비를 넘겼다. 그럴 때마다 그 거친 파도를 잘 넘어왔다. 언급되었던 여정 외에도 속리산 근처에서 수영하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구조되었고 나무에서 떨어져 죽을 뻔했는데 살았고 차에 치여서도 살아났던 지난한 삶을 살아왔다. 내게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을 행복하다고 느끼고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좋아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있다. 그러나 행복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 타이밍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나는 유년 시절부터 타고난 에너지가 많아 맞고 혼나면서도 나가서 놀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 에너지들이 오히려 고맙고 감사하다. 나는 평소 좀 고지식한 편이다. 그래서 우유부단한 것은 원치 않는다. 불은 불이요, 물은 물이다. 대충보다는 원칙을 지키며 살았고 상식은 지키고 살자는 생각으로 살았다. 혹여 삶이 내 삶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신경 쓰고 조심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 망파를 지나는 나이가 되었다. 내 삶의 뒤안길에서 남아있는 여정의 마무리를 잘 준비해야 한다. 2014년 나는 세브란스의 시신기증을 희망하고 서약했다. 이 한 몸 죽은 뒤에 연구에 잘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렸던 결정이다.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결정이다. 얼마 전 기회가 되어 상담사를 통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도 작성했다. 이 일을 계기로 나의 남은 생을 한 가지씩 정리해본다. 특히 아들들에게도 남기고 싶다. 절대 비굴하게 살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라. 자랑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는 내 인생이다. 이제 살아가는 나날까지 늘 시작하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살고 싶다. 나는 신용의 노래 무효를 특별히 좋아한다. 지난 것은 무효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다시 한번 돌아서서 웃어봐는 위안이 되고 마음이 편해지는 나의 인생 회고이고 고백이다. 남자 두 뺨에 흐르는 눈물은 괜히 우는 게 아니야. 너 하나 사랑한 게 바보라서 울었다. 여자란 남자란 무엇으로 사는가? 남자는 여자의, 여자는 남자의 사랑 먹고 살아요. 지난 것은 무효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다시 한번 돌아서서 웃어봐. 고술작가 전효선